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낼 독신녀이기도 하죠. 제가 두 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열이면 열, 분명히 제게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뒤에서 말하는 걸 알아요. 하긴 한 번도 하기 힘든 이혼을 두 번이나 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구한 제 팔자에 다들 불쌍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연글을 쓰는 것도 제가 받는 그런 모함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의 첫 번째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지만 여자는 저뿐이었고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을에 그렇듯 신은 모든 것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할 거라 생각했던 첫 번째 남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도박 중독. 그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카지노에 다녀온 뒤로 흥미를 느낀 것이 도박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자라면 벌고 넘치면 쓰고. 좋게 말했지만 실상은 경제관념이 크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구두쇠예요. 첫 남편이 모든 걸 날려먹고 그걸 모르고 있던 저마저 피해를 입었을 때 깨달았거든요. 돈과 관련된 일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조건 호구가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 신중하게 생각했죠. 연애를 하는 것도 버거운 날들이었지만 그 사람은 무척 착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으니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고요. 정말 겁 많은 소시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 덕분에 저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시에 집은 반반으로 부담했어요. 제가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저는 집값의 절반을 마련했고 그 조건으로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도리어 좋아했어요. 자기가 내야 할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만큼 남편은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재혼을 한 거였는데 저는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한 거였죠. 결혼할 때 저는 남편에게 다짐을 하나 받았어요. 절대로 도박은 하지 않기로요. 그 흔한 로또 한 장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관심도 없다며 알겠다더군요. 그렇게 3년을 잘 지냈는데 그 뒤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아주 바쁜 날이었어요. 밀려드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시달리다가 퇴근길에 올라 축적된 피로를 간신히 이기고 있었던 때였죠. 이제 곧 출산 휴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들뜬 만삭의 임산부.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건 출산 휴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뭐해? 퇴근하는 길이야? 요새 연락 뜸하더니 잘 지내? 웬일이야?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저의 절친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였어요. 남자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스러운 느낌의 친구라 여자애들하고도 잘 지내는 아이였거든요. 제 결혼식에 와준 친구 중에 남자였던 친구는 이 친구뿐이었어요. 나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내가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혹시 너네 남편 주식하는 거 알아? 주식?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 없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네 남편이랑 저번에 술자리에서 친해져서 전화번호 주고받았잖아. 그런데 요새 계속 좋은 종목 있으니 투자할 거면 자기한테 말하라면서 전화나 문자를 넣더라고. 딱 잘라내기 뭐해서 지금은 생각 없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이제는 연락 와서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를 나한테 설득시키더라고. 주식 이야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 나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어? 물어봐.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각을 잡아? 당신 혹시 주식해?
아, 그것 때문이야? 주식해. 여태까지 모은 돈 끌어다가 주식에 다 넣었어. 그 돈을 다? 주식은 도박이랑 다르기는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주식도 눈만 떼면 다 잃어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모아둔 돈에 반만 넣어서 하지 왜 다 넣어버렸어? 푼돈으로 하면 푼돈밖에 못 벌어. 우리 애도 곧 태어나는데 돈 좀 벌어야지. 여보, 나는 돈 많은 것보다 안정적인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반 정도는 다시 회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친구 녀석도 돈 많이 벌었다고 했거든. 남편이 말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감이 오더군요. 남편이 소개시켜준 친구들 중에 제 레이더망에 딱 걸린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허세가 있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이 많고 하는 말마다 허풍이 섞인 사람. 사기꾼 같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필이면 그런 남자의 말을 듣고 주식에 입문했다니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고 제가 받을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집 살 때 끌어다 쓴 대출금으로 나갈 예정이었거든요. 남편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주식을 하고 있으니 나 다음 주부터 출산휴가야. 한 달이면 아이 태어나. 그리고 내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대출금으로 다 나가는 거 알지?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은 꼬박꼬박 나한테 줘야 해. 그래야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하지.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월급 중에 다른 건 모르겠고 100만 원은 꼭 나에게 달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지만 일단은 주의하며 남편을 살폈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날마다 남편에게 생활비부터 달라고 닥달했어요. 물론 닥달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3인 생활에 생활비 100만 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장 보험, 통신, 관리비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나가는데 식비가 충당이 될 리가 없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늘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하며 안 된다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제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곧 있을 시부의 생일에 남편이 주식에 넣은 돈을 토해내도록 만들기로 한 거죠. 제가 시부 생일을 이야기하면서 뭘 준비해야 할까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는 바쁘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척만 했죠. 그리고 시부 생일에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형과 누나가 아버지 생일이라며 옷이며 지갑이며 현금을 갖다 바칠 때 저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기만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툭툭 치더군요. 준비한 선물을 빨리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생일 선물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요즘 주식하느라 여윳돈이 얼마 없거든요. 저도 육아휴직 중이라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애 키우니까 돈이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말에 남편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부가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너 주식하냐?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주식에다가 넣으면 집에 생활비가 없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생활비로 100만 원은 줘요.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100만 원은 관리비랑 보험, 통신비도 포함이잖아. 그거 빼면 50만 원도 안 남는 거 알지?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시부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군요. 너 그런 것도 제하지 않고 꼴랑 100만 원만 줬다고? 저 어린 손주 분유 한 통 사 먹일 돈도 없었겠네. 너는 다 큰 놈이 마누라의 자식 새끼 놔두고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아무리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주식이라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다. 넌 대체 뭘 하길래 월급을 다 거기다가 때려 넣어?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저조차고 투자를 하겠어요. 다 우리 애를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를 좀... 그래서 너 얼마나 벌었는데? 네가 넣은 돈에서 얼마를 더 벌었어?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이 말도 못하고 눈빛을 피하더군요. 딱 봐도 느껴지는 폭망의 기운이었어요. 너 설마 그거 다 날린겨?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진짜요, 아버지. 그것만 올라오면 이번 손해는 다 덮고도 남을 정도고. 야,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어?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 당한 것도 못 봤어? 능력이 안 되면 시작을 말았어야지. 네가 여태껏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무슨 수로 수익을 내? 친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금방 번다고 했단 말이에요. 친구 통장 보니까 엄청 돈 많이 벌었던데 저라고 왜 못해요? 이놈아, 네 분수에 맞게 살아. 주식은 아무나 해? 그것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처음부터 한탕 벌어보자는 게 말이 되냐? 당장 돈 다 빼. 손해를 봤던 말던 지금 당장 빼지 않으면 내가 널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시부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못한다며 버티더군요. 싫어요. 벌써 절반이나 잃었는데 지금 빼면 손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그게 올라올지 망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경고했다. 너 지금 당장 돈 다 안 빼면 너 집 살 때 아빠가 빌려준 돈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할 테니까. 결국 시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서야 남편은 포기했어요. 집에 돌아올 때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절대로 주식하지 마. 주식이나 도박이나 중독되면 정말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를 봐서라도 우리 그냥 돈만 열심히 모으면서 살자.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아. 응?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벌고 싶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이나 뭘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시도하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게다가 멋모르고 도전했다가 쪽박 차면 다 본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이 고깝게 들렸는지 남편이 버럭하더군요.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언제 돈을 모아? 당신이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그 주식 진짜 빛을 봤을 거라고. 당신이 다 망쳤어. 어떻게 책임질래?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 나랑 애 생각은 해보기는 한 거야? 우리 생각했으면 당신이 그 많은 돈 절대로 주식에 투자 안 했을걸?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집어넣는 게 어딨어. 초짜면 초짜답게 소액으로 굴리면서 공부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크게 한탕 해볼 생각으로 남한테 주입받은 종목에다가 다 쏟아붓고 그게 잘 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지금 잘 된 거야? 벌써 떡상으로 하고도 남았어야지. 벌써 당신 반이나 잃었잖아. 제 정론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닫고 거칠게 운전만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투자한 종목은 쪽박 찼어요. 그리고 중간에 반을 잃고 주식을 매도한 남편은 그나마 그거라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빼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될 뻔했거든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주식에 들어간 돈을 회수했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주식의 무서움을 알고 나면 남편의 콩알 만한 간이 알아서 남편을 주식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크게 벌어졌으니까요. 주식을 팔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로 조용했어요.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도 많이 늘었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죠. 남편이 이제야 그런 쪽으로 관심을 끊었나 보다 하고 태평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곧 발생했어요.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아서 쓰지 않고 넣어뒀던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혹시 여기 있던 가습기 못 봤어? 안방 가습기 청소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거든. 결국 못 쓰게 돼서 그거 찾는데 안 보이네. 찾던 가습기는 친정오빠가 출산할 때 선물해준 물건이었어요. 남편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뭔가 정리하다가 잘못 버려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면서도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던 제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보, 베란다에 넣어둔 밥솥이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갔는지 알아? 그 밥솥은 제가 산 밥솥이었어요. 쓰고 있는 물건이 꽤나 쓸만해서 계속 쓰다가 망가지면 그걸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그 새 제품이 깜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은 또 모른다고 하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중고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제가 찾던 밥솥과 가습기 이름을 검색했더니 중고 물건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몇 보이더군요. 그런데 최근 물건 중에 제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올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대로 놀라버렸어요. 바로 그 아이디가 남편의 아이디였거든요. 게다가 더 화가 난 건 산지 얼마 안 된 물건도 미개봉 물건도 모두 가격을 반이나 후려쳐서 팔았다는 거였어요. 그 돈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집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날 빠르게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한 최신 제품이었거든요. 여보, 여기 있던 공기청정기 어디 갔어? 아, 그거 팔았어. 어차피 별로 효과도 없잖아. 정말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자기가 왜 팔아?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팔아도 내가 팔아야지. 그거 꼴랑 얼마 한다고? 돈 없어서 팔았어. 됐어? 당신이 매달 가져가는 돈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래? 돈이 없냐고? 나 다시 일 시작하고 생활비 주는 것도 반으로 줄었잖아. 당신 월급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혹시 아직도 주식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폰을 빼앗아 확인부터 했어요. 그런데 주식에는 잔고가 0원이더군요. 가지고 있는 종목도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주식도 도박도 안 하는데 돈이 없다니 이상하잖아요. 당신 밖에 살림 차렸어?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무슨 헛소리야. 그냥 돈이 좀 필요했었어. 내가 돈 어디다 쓰는 것까지 당신한테 말해야 해? 내가 산 물건 팔아치우는데 그걸 내가 몰라야 될 이유도 없지? 말해봐. 그 돈 다 어디다 써? 아니면 당신 혹시 잘렸어? 아니야, 아니라고. 에휴, 너하고 무슨 말을 하냐. 됐다 됐어. 말해보라고. 당신 가습기랑 밥솥도 당신이 갖다 팔았지? 그래, 내가 했다. 됐냐?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팔았다고 생색은. 나중에 갚아주면 될 거 아냐.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잘 지내고 있니? 응, 엄마 무슨 일로 전화했어? 바쁜 일 아니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 바쁜 건 아닌데 네가 꼭 알아야 될 일이라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인데? 이 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얼마 전에 뜬금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 좀 있냐고 묻더라고.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너 첫 번째 결혼해서 그런 일로 이혼했으니까 좀 걱정돼서. 뭐? 투자? 그제야 남편이 뭘 하려는 건지 알게 됐어요. 도박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투자. 당시 유행 중이던 코인이었죠. 설마 돈 빌려줬어? 돈을 왜 빌려줘? 나 돈 없다고 했지.
그런데 이 서방 괜찮긴 한 거니? 모르겠어. 일단 알겠으니까 끊어봐. 혹시라도 아빠나 오빠한테도 잘 말해도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제가 왜 첫 번째 결혼에 이혼했는지 다 아는 남편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정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온 남편은 못마땅한 모습이었고 저는 가까스로 분노를 참으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돈 있으면 투자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래, 어차피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말 시작도 못하고 끊어냈을 거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먼저 말 꺼냈지.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왜 저번 남편이랑 이혼했는지 몰라서 그래? 도박 중독이었다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언제 도박장 들락날락거렸어? 그 사람은 돈 갖다가 불법적인 일에 퍼부은 거고 나는 주식이랑 코인이라는 합법적인 일에 쓰고 있잖아. 코인이랑 주식이 불법이냐? 내가 말했지. 아무것도 모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액부터 시작하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잖아.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거라고. 그리고 도박이랑 주식 코인이 다르긴 왜 달라? 똑같아. 소액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다 합법이지. 그런데 당신이 감당 못할 금액으로 다 퍼붓고 집안 세간살이까지 팔아가며 하는 건 중독이야. 도대체 코인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코인도 그 미친놈이 하라고 하든? 그래? 그래, 그 친구가 알려줬다. 왜? 그래서 뭐가 문젠데?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 내가 내 돈 쓰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참견질이야? 아, 진짜 열받아서. 그리고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당신보다 훨씬 도움되는 친구가 그 친구거든? 내 친구 욕하지 마. 잘하는 짓이다. 친구 이야기는 그렇게 새겨 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돈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탕진하면서 와이프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정신 좀 차려. 제가 아닌 친구를 감싸는 남편 놈을 보며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보였던 얼굴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을 하고서요. 제발, 제발. 당신 진짜 중독이야. 이러다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래.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 결혼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내가 왜 중독이야? 당신 전 남편 같은 사람이 중독이지. 내가 대출 끌어다 코인에 넣는 거 아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너 전 남편한테도 이런 식으로 굴었어? 전 남편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도박 중독인 것처럼 꾸며서 이혼했어. 중독이 뭔지 몰라서 그래? 있는 돈 다 끌어다 쓰는 게 중독이야. 지금 당신 꼴을 좀 보라고. 거기다가 우리 엄마한테 돈까지 빌리려고 했잖아. 당신 진짜 어쩌려고 이래? 결국은 안 빌렸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 중독자 만드니까 기분 좋아? 너랑 대화하면 답답해 돌아버리겠다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저는 이미 남편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찾아갔어요. 시댁에는 시부는 출타 중이었고 시모만 집에 계셨어요. 저는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그이가 이번에는 코인에 손을 댔어요. 제발 어머님이 뭐라고 해주세요. 이러다 진짜 집 다 말아먹겠어요. 제 말에 시모가 가만히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없는 말 한마디를 하더군요. 예, 너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니? 네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을까? 아내가 돼서 남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막아서야 될 일이니? 너도 그렇게 말하지만 말고 남편 하는 일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걔도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머님,
가족을 위한 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게다가 지금 집에 있는 세간살이도 다 팔아서 코인 할 돈까지 모으고 있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내주셔야죠.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럼 네가 말해봐라.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니? 시모의 그 모습에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저 모양이면 남편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시부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시부는 없었죠. 어머님이 안 해주실 거면 아버님께 부탁할게요. 넌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이제 그만 좀 설치고 다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그렇게 눈치 보며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절대로 그렇게 놔둘 생각 없어. 꼬우면 네가 나가. 우리 아들 이래라 저래라 조종할 생각 말고. 시모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이혼을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2번의 이혼으로 제가 받을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도 큰 걱정이었어요.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고요? 전 남편 일에서 깨달았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중독은 절대로 못 고친다는 거요. 아시죠? 도박하는 놈은 손모가지 날아가도 한다는 거. 그 말 그대로예요. 중독이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거든요. 저와 함께 살며 제가 산 물건들까지 내다 팔 정도면 이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손절이 답이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가진 코인이 얼마나 잘 될지 나는 상관 안 해. 그게 얼마나 뻥튀기 되든지 간에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래, 내가 하자고 한 거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딴 건 바라지도 않아. 재산 분할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다만 이 집, 공동명의고 집값도 내가 반 부담했으니 집값 반은 나한테 줘. 처분을 해도 되고. 당신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바람을 피웠어.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나한테는 아무런 유책 사유가 없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지급해? 당신이야말로 위자료 나한테 지급해야 할걸? 그 말을 하는 남편놈은 이 상황에서 웃고 있더군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 위자료도 자기가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 착각을 바로잡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돈에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그 돈을 코인에 집어넣을 생각으로 가득 찬 남편놈을 보니 씁쓸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망쳤다는 생각부터 저놈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맘대로 생각해. 나는 내 권리 주장할 거고 이혼 소송도 필요하면 할 거야. 당신 얼굴 더는 보기 싫으니까 나는 친정에 있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놈은 열심히 돈을 빌리러 다니더군요. 카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애 물건 놔두고 온 게 있어서 2주 만에 집에 갔더니 수북하게 쌓여있는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텅 빈 집안이 보이더군요. 이미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가격이 나가는 건 전부 다요. 그걸 보면서 어찌나 기가 차던지 이혼하자 말한 게 정말 제 삶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남편 사촌 형님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까지. 아니,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저번에 빌려준 돈 돌려주면 안 될까요?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니 당황했죠. 네? 무슨 돈을 말하는 건지. 왜? 그때 남편 통해서 빌려간 돈 있잖아요. 투자해준다고 들고 간 돈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계좌로 보내셨나요?
그건 아닌데 남편 앞으로 보냈는데요. 저는 받은 바 없고 투자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제 남편이 가지고 있겠죠. 저한테 전화하셔도 그 돈은 못 돌려받으니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그치만 돈은 와이프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제 금융기록 보여드릴게요. 전 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이혼해서 주식, 코인, 도박 이런 거 일절 안 하거든요. 만약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다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겠죠. 뭐 때문에 제 이름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 남편에게 꼭 돈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참던 화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인간이 제 이름을 팔아서 돈까지 빌렸다는 사실이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도박 중독자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저에게 이번에는 코인 중독자가 피해를 주려 한다는 사실이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고 열불나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 결과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남편 놈은 제게 위자료와 집값의 반을 지불해야 했고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감당 안 될 만큼의 빚을 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남편을 법원에서 그냥 두고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남편은 가진 돈이 아예 전무했어요. 제게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남편 놈이 대출을 미친 듯이 당겨서 받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집이 그나마 멀쩡했던 건 공동 명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두 사람 걸려 있으니 대출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찾아보면 공동 명의라도 대출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 지분만큼만 대출이 가능했겠지만요. 왜 우리 이혼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법원의 결정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코인 다 팔고 털고 나와. 그 돈만 있어도 당신 사는 데는 불편함 없을 테니까. 저는 정확하게 남편이 얼마를 코인에 넣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코인의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죠.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언제 빼더라도 빨리 뺄수록 덜 손해본다는 걸요. 왜냐면 코인이 잘 되면 돈을 저렇게 빌릴 리가 없어요. 잘 되면 잘 된 걸로 불려서 또 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코인이 잘 되고 있었다면 제게 순이익을 보여줬겠죠. 아는 척 하지 마. 당신이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는 포기 안 할 거야. 저번에 주식할 때도 당신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 털어야 했잖아. 이번에는 절대 달라. 내가 받은 정보대로만 하면 2배, 아니 3배까지 뛸 거라고. 당신이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돈 없다고 나한테 들러붙지도 말고. 남편의 그 말은 어디선가 들은 말이었어요. 전 남편이 딱 저렇게 말했거든요. 크게 한탕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러고서 지금 살고 있는 꼴을 보면 정말 폐인이 다 된 채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남편 놈의 저 말에 의미를 둘 필요를 못 느꼈어요. 게다가 이 이혼을 빌미로 돈을 더 끌어다 쓰는 그 지독함에 제가 질려버린 거예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싶었어요. 저와 애라도 살아야 했으니 저 남자를 강제로 떼어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일 없고 난 그렇게 번 돈도 필요 없어. 일하는 걸 그런 식으로 다 털어먹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지.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 애한테 연락하지 마. 코인 중독자가 애 아빠라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잘 되든 못 되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저는 모든 게 그냥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그저 싹 사라졌죠.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설득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꿈 같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 인간 설득이 될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끝냈어요. 이미 판결은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하라는 내용이었지만 남편이 그걸 들어줄지는 모를 일이었어요. 다만 그 집만 팔면 어떻게든 돈은 마련할 수 있을 테고 남편도 영 돈이 없으면 코인을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났나요?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주치지 말자고 연락하지 말라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는 전 남편이 답답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정말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시작한 것 같아. 당신이랑 우리 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혼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뜬금없이 전화한 남편놈은 수화기 너머로 질질 짜고 있더군요. 솔직하게 미안하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올 말들이 대강 예상이 됐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주식이랑 코인은 다 털고 나왔어?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코인은 아직 하고 있어. 지금은 똥값이지만 언젠가는 오른다고. 나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들 다 사라져도 그것만은 끝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밀어줘야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나는 당신이 코인이나 주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당신이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당신한테 줘야 할 돈들이 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바로 다 갚지는 못해. 그래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코인만 잘 되면 당신 거부터 갚을 거긴 한데 좀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재결합을 말하더니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 이번에는 연장을 요구하더군요. 연장 정도야 해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저놈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코인부터 할 놈이라는 거였어요. 나 당신이 돈 안 주면 강제로 받도록 법원에 신청할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 월급 봉투부터 먼저 잡히는 거 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애써봐. 간단한 방법 있잖아. 집 팔아서 나한테 집 반값이랑 위자료 주면 우리 사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러면 집을 완전히 당신한테 넘기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넘겨야지. 당신이 지금 줘야 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당신이 잘못했으니 나한테 주라는 거거든? 여전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지? 왜 네가 돈 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 거봐.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잖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도박 중독자 피했더니 이번에는 코인 중독자야?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결혼한 2사람이 다 이런 남자냐고. 결국 화가 나 소리를 빽 지른 저는 지끈거리는 이마를 꾹꾹 눌러댔어요. 절대로 주식 같은 거 안 할 것처럼 생긴 사람도 투자를 하게 되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감이 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 화가 꽤나 잘 통했는지 남편놈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줍잖게 아는 척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시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시부는 그나마 남편의 코인 중독을 걱정하던 분이셨는데 제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라가 내가 아들놈 잡아다가 절대로 허튼 짓 못하게 단단히 일러둘 건데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 아버님 생각은 고맙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놈이 늦바람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내가 단단히 일러두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할 거다.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한테도 아들한테도 안 좋아. 시부의 걱정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제 입장까지 생각해주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부의 노력도 길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시부를 이유로 돌아가봤자 그 집에는 시모가 있잖아요. 열심히 아들 일탈을 도운 시모가요. 아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시모의 말이 턱하니 걸리더군요. 죄송해요, 아버님. 전 제 아이를 코인 중독자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난을 물려줄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게 전화하셔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번 이혼 후에는 죽을 때까지 혼자 애 키우면서 살 예정이거든요. 애 보고 싶을 때는 말씀하세요. 아버님 혼자만 오시는 거면 애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는 끊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남편의 집을 팔도록 강요했더라고요. 안 팔고 어떻게든 돈을 빼려고 용쓰다가 시부에게 들킨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허튼 생각은 하지도 못하도록 시부에게 감시를 당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골이 다 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사무직으로 양복을 입고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그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제 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용직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남편의 직장만큼 돈을 많이 주지는 않았거든요. 사무직이라도 꽤 잘 버는 직장이었는데 왜 그만뒀나 싶었는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남편 사촌에게 돈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제 이름을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빌린 돈들이 꽤 규모가 커진 데다가 그렇게나 고대하며 기다리던 코인도 완전히 폭삭 망해서 그 코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팔았으면 조금이나마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기댈 곳이 아예 사라진 남편놈은 가지고 있던 집부터 팔아서 제게 주고 나머지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일을 그만두고 나온 퇴직금을 받아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참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고 멀리 돌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 들어가려 해도 나이는 많고 그렇다 할 경력은 없는 상태라 같은 직군에서는 취직할 곳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한 모양이었죠. 세상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떡상했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밑에 들어가는 이런 소시민들의 돈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같은 마인드가 사람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누라며 자식이며 다 내팽개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저는 신혼집이었던 집 한 채만은 제 것으로 만들어 아이랑 잘 살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공동명의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제가 30% 정도 부담을 했음에도 첫 번째 남편 이름으로 해놨었죠. 그랬더니 결국 남편은 그 집마저 다 날려버렸더라고요. 담보대출 한도 끝까지 꾹꾹 눌러담아 다 빼먹고 결국은 제게 줄 위자료도 제대로 갚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최대한 제 지분을 넣어서 공동명의로 집을 산 거예요. 공동명의라면 몇 개의 대출기관에서는 상대방의 허락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아니면 대출 한도가 확 줄여준다든지 그렇더라고요. 이 집 하나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집을 살 때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공동명의로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한번 크게 당해본 경험자가 하는 말이니까요. 주식, 코인 중독자 남편과 재산 없이 이혼하게 된 것도 열받는 판국에 집마저 날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집만 있으면, 아니 최소한의 미천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두 번째 이혼을 하고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초혼도 아닌 재혼을 해서 또 이혼한 거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제 탓이 클 거라 예상하며 물어뜯었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도 제 결혼에 대해 대충 알고 있고 저를 이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한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딸아이 하나 키우는 맛으로 홀로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남는 시간에 사연글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 보내곤 했는데 제가 직접 작성하게 되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상황은 정말이지 개판 5분 전이었답니다. 지금이야 이미 이혼 과정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마당이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이혼과 관계된 사람들 모두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저와 남편은 정말이지 오랜 기간 사귀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이 질질 끌었다고 해야겠죠.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저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시의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통보했었죠. 우리 5년 사귀었고 결혼 생각 없으면 이쯤에서 접자였어요. 그때 왜 결혼을 하기 싫어했는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간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본인은 신중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찝찝함이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찝찝함도 사라졌어요. 남편이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죠. 바로 시부와 시모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돈이 좀 많았어요. 물론 지방에 살고 있으니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수성가한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시부가 늦바람이 나서 매번 시모와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만 싸우면 되는 일인데 시모는 매번 싸우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했으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죠. 계산 따라서 더 이득인 쪽에 붙으면 됐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남편이 시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시부 탓을 해버리면 남편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인 저도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매번 동원돼야 했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도 시부도 대면대면하게 대했고 결국 시모의 감정관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저는 시부가 왜 바람피는지 누구와 바람이 났는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알면 아는 대로 피곤해질 일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시모는 달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시부의 내연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제게 스트레스를 모두 퍼부어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였는지 체면치레하려고 그랬는지 저희 집에는 오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로만 하소연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기 시작하니 시부와 싸울 때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시모를 잘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바람피는 시부에 대한 분노가 없었겠어요? 시모가 딱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꼭 시부가 잘못한 것만도 아니더군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유상종, 이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시모는 시모대로 시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더군요. 시부가 벌어오는 돈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젊은 시절 볼품없었던 시부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하더군요. 와이프한테 무시당하고 벌어온 돈 다 착취당하면 늦바람이 나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역사는 참으로 치열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두 사람의 문제고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시모는 저희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에게 쌓일 스트레스는 생각도 않고 말이죠. 밥을 해주면 밥투정, 청소해주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하라고 하고 정말로 시모의 투정과 억지가 대단했어요. 저도 참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을 남편과 시모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과 네가 이해하라는 말뿐. 괜히 남편이 남의 편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날은 친정엄마의 생일이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남편에게 엄마의 생일을 알려줬었죠. 그런데 시모가 엄마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친정엄마 생일 전에는 가겠지 싶었는데 아예 놀러앉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는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친정엄마 생일날 점심 식사에 시모에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저녁 식사는 혼자서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약속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아니면 근처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라도 시켜드릴게요. 뭐? 너 손님 놔두고 집 비우는 거 아니다? 그거 사람 홀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손님이라니. 정말 손님이었다면 쫓아내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갈수록 웃기네, 네. 네가 그 집 사람이야?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너희 엄마보다는 나한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너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 너희 엄마가 알고는 있어? 시모는 연신 시부의 험담을 늘어놓던 입으로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돈은 도대체 이런 애를 집 밖에 내놓을 생각은 어째 하셨대? 하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인다니 할 말은 없다만. 너 죽어도 이 집 귀신 되는 거야. 네가 죽으면 그 집에서 네 제사라도 치러준다니?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주제를 몰라요, 자기 주제를. 저는 시모가 저를 향해 내뱉는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를 써야 했어요. 정말 기분이 더럽고 엿 같았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심이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모욕받으면 열받고 욕 들으면 두 배로 욕해주고 싶은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어른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했어요. 시모가 뭐라고 뒤에서 떠들던지 들리지 않는 척하며 씻고 화장하고 생일 잔치에 갈 준비를 했죠. 제가 자기 하는 말을 모조리 씹어버리고 무시하자 열받은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 엄마도 이렇게 싸가지 없겠지?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네 엄마가 널 이렇게 예의라고는 쌈 싸먹은 년으로 키워서 네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냐? 야, 여기 보라는 말 안 들려?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왜 소리 지르시는데요? 열받는 일 있으면 당신 자식한테 하시면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열받는 감정 다 털어서 버리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싸가지가 없는 게 누군데 여기서 저한테 막말하시는데요. 부모 생일 잔치도 못 가게 하는 시어머니야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닌가요? 며느리한테 불효 저지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딜 봐서 깨끗한 사람이냐고요. 이게 정신이 나갔나?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 엄마 욕한 사람한테 대드는 거죠. 이제부터 남편 없을 때는 이 집 찾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자식 아니고 며느리예요. 엄연히 남의 귀한 자식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열받고 화나는 일 있으면 당신 자식한테 그 스트레스 다 푸세요. 남의 자식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저는 결국 크게 화를 내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오늘 장모님 생일인 걸 알고 있으니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보면 싸움만 할 것 같아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이 불같은 감정도 가라앉을 테니 그때 남편 보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미 생일 식사는 시작돼서 결국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왜 엄마가 집에서 혼자 울고 계시냐고. 당신 지금 집이야? 그래, 집이다. 넌 집구석 엉망으로 만들고 어딜 기어나간 거야?
주말에 청소 좀 하라는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렸냐? 어른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지금 열받았다고 시위하려고 밖에 나갔어? 당신 그럼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네? 준비는 무슨 준비를 해? 오늘 주말 근무하고 피곤해 죽겠구만. 야, 이 새끼야. 넌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엄마 지금 울고 계신다고. 당신이나 지금 집에 들어와야지. 우리 엄마 생일 오늘이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게 오늘이었어? 그래, 이 새끼야. 네 마누라 엄마 생신이다. 한 달 전부터 말했잖아. 준비 자체를 안 한 거 보니 완전 잊어버린 거 확실하네. 그치만 당신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서 나도 정신이 없었다고. 그런 일이었으면 엄마한테 그렇다고 나가면 될 일이지. 왜 엄마는 울려?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친정엄마 생일은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하냐? 그게 내가 어머님한테 들은 말이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머님 편 들고 있나 본데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바쁜 당신 대신 어머님 감정 쓰레기통 된 게 나야. 내가 그 감정 다 받아내고 치우고 대신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 원래는 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고 가면 내 욕만 했으면 나도 참았지. 근데 왜 우리 엄마를 들먹여? 누구는 남의 부모 이야기 못해서 참는 줄 알아? 어머님이 하신 말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들어맞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봐봐. 사돈 욕하면서 엄마 생일에 보내주지도 않으려는 어머님이나 장모님 생일 같은 건 싸그리 잊어버리고 대리효도 해준 나한테 화내는 당신이나 똑같다. 그치? 제 말에 남편 놈은 할 말이 없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침묵이 미안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미안했다면 미안했다고 말했겠죠. 장모 생일도 모르는 놈이랑 결혼한 내 팔자가 참 웃겨. 어머님한테 전해. 그리고 당신도 잘 듣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 받을 만한 행동을 좀 하라고. 남한테 다 맡겨놓고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인 거 몰라서 지금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끊었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다 맡겨놓을 셈이었니? 결국 남편은 헐레벌떡 뒤늦게 친정엄마의 생일에 찾아왔어요. 솔직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분은 최악이었고 남편 놈은 눈치만 보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오는 길, 차에서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는 장모님 생일을 잊은 게 아니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집에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거야. 누가 뭐래?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신이 어머님 챙겨. 나는 내 부모님 챙길 테니까. 그럼 됐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집에 오실 때마다 당신이 맡아서 어머님 받으려. 설마 어머님이 당신한테까지 막말하진 않겠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나쁜 말을 해? 순전히 남의 자식이니까 나쁜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뼈를 때리는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닫더군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갔더니 시모는 돌아갔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도 몇 번 집에 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올 때마다 저는 집에서 나갔어요. 남편에게 시모 왔다고 전해주고 제 몸만 몰래 빠져나온 거죠. 결국 바쁜 와중에 시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남편은 몇 주도 못 버티고 손을 들었어요. 시모에게 제발 집에 오지 말라고 빌며 시댁으로 보냈다더군요. 그래도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제 자식의 부탁이니 말은 잘 들어주더군요. 그 뒤로는 시모도 저희 집에 온 일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평온한 시간을 되찾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의 생활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시댁에서 시모와 마주쳐도
시모는 제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분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여기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남편에게 더 미움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부에게 책 잡히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모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편하게 시댁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분이 시부였어요. 시부는 아들보다 딸을 원했는데 집안에 아들만 있으니 영 아쉬웠던 모양이었어요. 작고 앙증맞은 손녀딸의 존재는 시부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매번 갈 때마다 손녀딸 데리고 오라고 한다든지 시모와 싸운 날에는 밖에서 식사나 하자며 손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시부의 지극정성에 제 딸도 어찌나 시부를 잘 따르던지 결국 시부의 총애를 듬뿍 받은 우리 집 상전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즐겁고 평온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 생각한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이 있으니 늦을 것 같다는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을 보면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요즘 자주 늦네? 이런 정도였죠. 승진과 각종 행사가 많았던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늦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사회생활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타입이라서 딱히 회식을 싫어한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낮부터 애가 열이 나는 데다가 약을 먹여도 3시간 만에 다시 열이 오르고 다시 약을 먹이고 이런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열이 올랐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혼자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갈 자신이 없었고 남편에게 연락부터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결국 전화번호를 뒤지다가 정말 우연히 받아놓은 남편 부하 직원의 연락처를 발견했죠. 그 부하 직원이라면 분명히 남편과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지금 회식하는데 남편 옆에 있죠? 이 사람이 전화기가 꺼져 있던데. 에? 회식이요? 저희 회식은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 그리고 외박. 이 조합으로 생각나는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어떤 여자라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 단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남편의 외도 그거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요로 감염이었고 다행히 항생제 투여 후 열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입원한 아이 손을 잡고 있다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야? 애는 어디다 맡겨두고 외박이냐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어제 애 아파서 응급실 왔거든?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더라? 회식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당신 부하 직원은 회식이 이번 주에 없다고 했을까? 솔직하게 불어. 나한테 회식한다고 속이고 어디 갔었어? 회식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느라 늦었냐고. 애 아플 때는 옆에 없는 놈이 애 아빠가 맡기는 해? 뭐? 애가 어디가 아픈데? 입원한 병원이 어디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너 나 속이고 외박하고 뭐 했어? 나 몰래 바람 피니? 애가 이렇게 어린데 설마 바람 피는 건 아니지? 그럼 어제 그건 당신이 싫어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야. 외도 같은 건 아니고 당신이 싫어하던 그 친구 있잖아. 매번 동업하라는 친구. 정말 미안해 여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절대로 외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남편의 친구 중에 제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긴 했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보자고 한다고 남편이 외박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친구를 곤란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남편 대신 그 친구 못 만나도록 못 박은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 핑계대고 피하라고. 그러니 그런 친구 때문에 외박을 할 리가 절대 없어요.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남편 차 조수석 뒤에 녹음기를 넣어뒀어요. 아니면 다행이고 만약 맞다면 족쳐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의 더러운 거짓말을 다시 알게 됐죠. 차 안에 놔둔 녹음기에 남편의 전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거든요. 여자와 함께 만나 대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와이프에게 들켰으니 이제 만나는 거 조심해서 만나자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듣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서 절대로 들키지 않을 계획을 열심히 짜더군요. 폰 들키는 거 대비한 세컨폰 만드는 것부터 세컨폰 숨겨뒀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창을 이용해 대화하자고요. 배신감에 저는 남편 놈에게 복수심을 활활 불태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장이라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달려가 제게 눈물 흘리게 만든 값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미행해서 상간녀의 집을 알아냈고 상간녀의 집 앞을 지키고 섰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정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의외의 인물이 밖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한 상태로 사진부터 찍었어요. 상간녀에게 직접 가서 따지려고 했던 제 계획은 잠시 뒤로 물렸어요. 저는 계획을 바꿔서 남편부터 추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차하는 순간 저 인물이 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랑 이야기 좀 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긴 거 맞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식사나 하자. 말 돌리지 말고. 나 당신 차 안에 녹음기 넣어놨었어. 거기 이미 다 녹음됐더라고. 당신이랑 그 여자 작당하는 거. 지금 당장 헤어져.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 야, 네가 뭔데 날 용서하고 말고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인데? 나도 당신처럼 성질 더러운 여자랑 사는 거 싫어. 그 성질 더러운 여자 싫으면 결혼은 왜 하자고 그랬어?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성질이 더러웠어? 너랑 네 엄마한테 그만큼 당하는데 성질이 안 더러워지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별거야? 서로 싫어지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 헤어져. 헤어지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솔직하게 말해서 너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이 구는 것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는 해? 그 여자는 당신처럼 이렇게 아나무인인 사람이 아니야. 상간녀를 두둔하는 말을 하며 남편놈이 실컷 짓거리더군요. 제 무덤 파는 줄 모르고 열심히 파서 묻히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 말이지? 그래, 이혼해 줄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지옥길로 알아서 걸어가겠다. 이 말이지? 제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남편놈이 잠깐 흠칫하더군요. 그렇지만 자기도 뱉은 말이 있으니 번복하지는 않더군요. 뭐든지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그래, 그럼 이혼해 줄게.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이야기하러 가자. 당신 바람나서 애랑 나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할게. 남편놈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더군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남편놈은 자기 딸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사로잡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친권이랑 양육권은 안 줄 거야. 넌 나한테 주게 되어 있어. 이 이혼은 전적으로 다 네 탓이니까. 넌 바람을 폈고 너희 엄마는 나를 괴롭히고 내 친정을 모욕했지. 게다가 아이가 아플 때도 바람을 폈으니 애를 데려갈 자격이 있기나 하겠어? 제 말에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군요.
저는 남편 놈을 강제로 시댁으로 끌고 가서 시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비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시어머니 이겨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며느라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 큰 문제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아버님. 그 말에 시부가 찔끔 놀라더군요. 자기도 바람을 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용서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인연 끊으라고 했는데 그럴 바엔 저랑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려고요. 전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건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 손녀딸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이 사람 아이 열이 펄펄 나서 병원 간 날에도 상간녀 만나느라 제 연락도 못 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양육권에 침권이 가당키는 해요? 으이구, 네가 잘했어야지. 왜 우리 아들 욕을 하고 그래? 오냐, 이혼해라. 누가 와도 너보다는 낫겠어. 호언장담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어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할머니가 상간녀 정체를 알고도 저렇게 평온하겠나 싶었거든요. 확답을 듣고 나니 이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관해 이야기 나누자며 남편과 시부모를 가게로 데려왔어요. 시부모에게는 손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식당에서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말했죠. 확실하게 이혼하기 전에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가, 이혼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거라. 이 빚덩이 같은 것이 아버지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두둔하냐고요? 그리고 넌 뭐가 그렇게 매번 당당해? 식사 대접? 웃기고 앉았네. 네가 왜 우리한테 식사를 대접해? 뭔 꿍꿍이가 있으니까 불렀겠지. 우리 아들한테서 얼마나 뜯어먹을 작정이야? 말씀이 심하시네요. 뜯어먹기는 누가 누굴 뜯어먹어요? 그건 어머님이 곧 하시게 될 텐데요. 저의 말과 함께 방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오신 모양이네요. 애초부터 식사 자리는 6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간녀를 불렀거든요. 어차피 하게 될 상견례 미리부터 시켜주려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시부모와 남편의 얼굴이 완전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인사들 하세요. 남편 상간녀랑 그 어머님이세요. 저 년이 왜 여기를 왜 와? 시모가 숨 넘어갈 듯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질끈 감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 상황이 어이없는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왜 이 사람 부른 거야? 어차피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할 거잖아. 미리 상견례 좀 시켜드리려고 불렀지. 그게 지금 말이라고? 남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남편을 바라보며 잔뜩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 너 설마 저년 딸년이랑 바람난 건 아니지? 에?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저년 저거 네 아버지 내연녀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다닌 거야? 뭐라고요? 남편이 놀라서 상간녀를 바라보았고 상간녀도 몰랐는지 남편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내가 저년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들까지 저년 딸한테 놀아나고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남편이고 아들이고 도움되는 것들이 없어? 아버지,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상대가 정말로... 시부는 말이 없었고 시부의 내연녀도 말이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은 게 저 여자 때문이었잖아. 저 여자가 그렇게 좋다며?
그럼 둘이 결혼해. 할 수 있으면. 나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렇다고 두 사람이 내 눈에 눈물 흘려놓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사는 건 보고 싶지가 않거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알게 되나 나중에 알게 되나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제 말에 남편놈이 그제야 제가 이런 일을 벌인 걸 알고 온몸을 부들거리며 소리치더군요. 당신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말은 바로 해. 용서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나고 그걸 거절하겠다고 한 사람은 너야. 열심히 네 무덤 파고 있는 거 보면서 즐거웠다 미친놈아. 말을 잊지를 못하는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 얼굴이 벌겋게 된 채 시부의 내연녀를 바라보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떤 여자가 와도 저보다는 낫겠다고 하셨으니 며느리 잘 대해주세요. 아드님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다르게 싹싹하다던데. 그쪽 아들이 며느리 한번 잘 골라왔네요. 그쵸? 그리고 딸을 저리 키운 상간녀의 엄마에게도 잊지 않고 말해줬죠.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려 놓고 뻔뻔하게 딸내미 상견례까지 시키겠다고 이 식당 찾아온 거 보면 참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쵸? 엄마 닮아서 그런가? 남자 후리는 솜씨도 대단하고요. 하여튼 딸 한번 잘 키우셨네요. 다들 더 반갑게 인사하세요. 하나하나 성질 긁어대는 제 소리에 시모가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았더라고요. 너 이렇게 될 줄 알고 여기 불렀지? 뭐 때문에 이런 여자 불렀어? 너 이런다고 내가 이혼 반대할 것 같아? 무서운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거기에는 어머님 지분도 있는 거 아시죠? 매번 저희 집에 와서 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랑 내연녀 욕해대면서 불쾌한 감정 저한테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시모는 약이 단단히 오른 듯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화살을 저한테 돌리지는 않았어요. 바로 시부에게 한바탕 쏟아내더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저 새파랗게 어린 년 때문에 내가 당한 꼴을 봐. 당신이 저런 년이랑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꼬투리 잡힐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 며느리 복까지 없어서 이 수모를 당하고 살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 자식아. 네 아버지만으로는 부족하더냐? 할 짓이 없어서 계집질을 해. 그것도 저런 년 딸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어떻게 너마저 나를 배신해? 시모가 쏟아붓는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재혼? 꿈도 못 꾸겠죠. 제 어미 가슴에 못 박은 여자딸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혼인의 혼자만 꺼내도 시모가 뒤로 넘어갈 판인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야기 좀 해봐. 엄마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야? 상간녀도 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너야말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제대로 된 남자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불륜? 상간녀의 어머니도 자기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죠. 엄마야말로 불륜이잖아. 나한테는 일찍 사별하고 돈만 많이 벌어다 놓은 영감이라며.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엄마도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한 짓 했으면서. 결국 이 집도 저 집도 똑같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웃는 건 저뿐이었고요. 정말 너무나 통쾌하기 짝이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의 행복한 미래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두 사람의 암울한 미래 앞에는 부모님들이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상황을 보며 저는 차분히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미리 알았어야죠. 서로 물고 뜯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저는 그제야 가방에서 이혼 서류 꺼내 남편에게 던져줬어요. 이혼 서류야. 내가 작성할 건 이미 다 했고 나머지는 당신이 작성해서 내. 소송 때 보자.
아, 그리고 미리 축하해.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미래를 축하하며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야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저도 제 감정 추스리기에 바쁜 사람인데 이 와중에 날 엿먹인 인간들을 위한 배려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혼은 진행됐어요. 남편 놈도 그 상간녀를 포기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하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더 들러붙는 게 불륜 사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걸 바라지 않는데 두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는 없겠죠. 시모는 결국 그 일 이후로 완전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서 저한테 모든 걸 쏟아내던 시모였는데 결국 아들놈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짓을 했으니 정신이 나만 나겠어요? 저 같아도 정신과 다닐 만큼 타격을 받았겠죠. 어떤 여자라도 저보다 낫겠다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며 이혼하라고 떵떵거리더니 정작 이혼하고 나서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시부 내연녀의 딸이라니 게다가 얼마나 웃겨요? 남편 바람난 것 때문에 그렇게 열받은 사람이 아들 바람나서 며느리가 이혼하게 됐는데 잘 됐다며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저 같으면 자기 아비랑 똑같은 짓 했다면서 냅다 두드려 패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역시 남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웃겼어요. 이혼 소송 중에 시부와 남편 저 셋이 다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시부가 불러들인 거였어요.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냐? 나는 너희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잘못된 상대와 재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버지, 저희 정말로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고요.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돼.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으면 또 모를까. 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서도 나한테 재혼 이야기를 꺼내? 그리고 손녀딸이랑 며느리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너한테는 절대 상속 같은 건 없어. 알았어? 아버지,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웃기시네. 아버님이 바람피는 건 잘못이고 네가 바람피는 건 잘못이 아닌 거야?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 그러게 왜 바람을 펴? 당신이 바람만 안 폈어도 당신 처지가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겠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노려보더군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나중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 말 병원 다니고 계신 어머님 앞에서 한번 해봐. 어머님 병원에 실려가시겠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그런지 남편이 입을 꾹 닫더군요. 너희가 헤어진다고 해도 너희 딸은 내 손녀다. 그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며느라가 네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손녀 데리고 나를 찾아와주면 나도 너한테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주겠니? 네, 그리 원하시면 매달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위자료가 탐났다기보다는 아이에게서 든든한 보호자를 뺏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인 제안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큰 위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던 15명의 아파트요. 그걸 제 앞으로 해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터라 마음이 놓였고 남편 놈은 다시 시부의 눈이 닿는 곳에 들어가게 됐죠. 상간녀도 남편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상간녀의 엄마가 두 사람 사이를 뜯어 말렸다고 해요. 건너 들은 바로는 상간녀의 엄마와 시부는 제가 서로의 가족을 만나게 한 그 즈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도 귀찮은 시모를 떼어놓고 싶어한 모양이었고 상간녀의 엄마는 시부의 와이프가 되면 꽤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자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두 가족을 만나게 하는 바람에 일이 꼬여서 두 분의 결합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눈앞에 있던 커다란 고기가 사라진 상간녀의 엄마가 상간녀를 뜯어 말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두 사람이 강제로 혼인신고서를 내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랑 이혼만 되면 바로 가서 혼인신고서 낼 거라고. 그런데 시부가 저와 남편을 불러 상속 안 해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살던 집을 제 명의로 돌려준 것을 상간녀가 알게 된 거죠. 상간녀는 상간녀대로 집도 저한테 빼앗기고 상속도 안 되는 남자를 데리고 있느니 다른 남자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상속이 걸린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타오르던 사랑의 불꽃은 하얀 재가 돼서 서로 잿가루만 듬뿍 묻힌 채 헤어졌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전 남편이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당시에는 근황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바쁘니까 짧게 말해줘. 냉랭한 제 모습에 전 남편이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면 용서해준다고 했잖아. 그건 이혼 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이미 이혼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용서해줘야 해? 이혼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그때 받아들였어야지. 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그런 여자인지도 몰랐고. 아버지랑 그렇게 엮인 사이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인데. 그래. 근데 나한테 당신은 가해자야. 내 가슴에 비수 꽂고 다른 년이랑 바람난 전 남편. 그런 네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한테 재결합 요구하려는 거면 잘못했다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할게. 나는 한 번 바람핀 놈은 절대 못 믿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여자하고 잘 안 되니까 나한테 다시 슬금슬금 기어온 모양인데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재결합 안 해. 내가 정신 나갔어? 미친놈이랑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안 보내면 아버님한테 이를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이랑 만나는 건 알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서 왜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는데?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줘도 되잖아. 내가 여러 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잠깐 딱 한 번 외도에 빠진 것뿐인데 그걸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넌 한 번은 용서해야 하고 두 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어쩌나? 당신이 한 번 바람 필지 두 번 바람 필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는데? 나는 그 한 번이 싫은 거야. 이미 나한테서 맘 떠났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시부의 돈이겠지.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부르지 마. 서로 시간만 낭비하고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할 뿐이니까. 제 말에 변명을 필사적으로 늘어놓으려는 남편놈을 내버려 두고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 생각에 바람은 습관이에요. 절대 안 한다 맹세해도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런 제안은 빠르게 손절하는 게 정답이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바람피는 남편 용서해줬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놈이 저한테 재결합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제가 좋아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시부의 돈이 아까운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일이 꼬이지 않아서 시부가 재혼을 허락했다면 이놈이 저 앞에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리가 있겠어요? 사랑도 없는 결혼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잘 풀렸으니 그냥 받아주지 그랬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 남자가 그때도 저를 와이프로 여길까 하는 생각이요. 애초에 돈 때문에 상간녀와 헤어진 남자인데 시부의 돈과 재산이 상속되면 당연히 다른 여자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보다도 그 남자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컸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떨쳐내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일에 묶여있지는 않으니까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써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